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의 사회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연구본부장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 감사,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연구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순태입니다. 오늘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 행사를 행정기본법이라는 테마로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제 일본 친구가 메일을 보내왔는데 항상 이 친구 어려운 내용을 메일로 보내옵니다.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자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신 우가 카츠야 선생님께서 행정법 교과서를 내시면서 새로 개정하시면서 한국의 행정기본법에 관한 사항들을 본인의 그 행정법 교과서에 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최고재판관으로 대단히 바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행정법 교과서에 한국의 행정기본법 내용을 실었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데 이렇게 한국에 일본에 있는 행정법 학자도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한국 그 행정법 교수님들은 얼마만큼 행정법 교과서에 한국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싣고 있는지 그 반향이 큰지 그 내용을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행정법 교과서를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전달하려고 좀 답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공부가 많이 된 또 우리 홍정선 선생님께서 기조 발전하시면서 그 의의들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좀 전달하고자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제2 세션의 김재강 자기 공법학 교장님께서 또 이렇게 행정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또 발전해 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발제자이신 김재강 교수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의 교수이시면서 선문대 인문사회대학장을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사이버안보법 정책학 회장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님, 그리고 법제처 행정법제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김명용 교수님, 김종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규현 교수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용 교수님께서는 지금 창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장, 한국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교재법제연구센터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 서방청 청년 시민감시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기현 교수님께서는 현재 순천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양력은 소개드렸고 발제자이신 김재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방금 소개받은 선문대학교 김재강 교수입니다. 우리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귀중한 학술대회에 발제를 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한정수 원장님과
한국법제학회 우리 법연동의회 정경식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법의 일반법의 부재는 한편으로는 다른 법 분야에 비해서 그 행정법의 역동성, 탄력성의 순기능을 가져온다는 이런 평가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행정법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법도그마틱과 판례에 의존해서 해결한다는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동시에 좀 받았었는데요. 아까 홍정선 그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은 그 행정법 학자들 간에는 상당히 행정법 일반법의 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 행정기본법 제정이 의미돼 가지고 우리 한영수 원장님께서 그 실론에서 이렇게 쓰신 글이 상당히 좀 이 가슴에 와닿는데,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그 행정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무성한 잎과 가지가 뻗어 있지만 이들 잎과 가지를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줄 줄기가 없는 셈이다. 행정법을 간통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행정법이라는 나무의 각 가지의 굵기가 다르고 뻗어나간 방향이 다르더라도 행정기본법이 법치행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전 위원장님께서도 이 행정기본법이 이제 행정법의 총칙이고 또 국민의 권익보호법이고 또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이고 재판 규범이고 입법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이 법제처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상당히 특징적이고, 아까 그 부분은 우리 홍정성 위원장님께서도 왜 법제처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이제 그 법제처 기능에 규제개혁 업무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그 법제처에 좀 적합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조금 좀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행정기본법 제정할 때에 저는 가장 큰 역할을 또 한 게 우리 또 한국법제연구원이 아닌가. 사실상은 그 이 수많은 그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학계 대부분의 학자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법 제정을 위해 가지고 그 한국법제혁신자문위원회 아까 말씀 계셨지만은 저도 상분과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했거든요. 분과마다 이렇게 논의도 격렬하고 했는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이 행정기본법 제정까지 이게 그 이끌어 주신 우리 홍정성 위원장님 참으로 이렇게 수고가 많았다 생각되고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좀 행정기본법 이제 주요 내용들을 조금 망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 입법론을 이렇게 중심으로 조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법제처도 그 지금 또 그 일부 한 11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 개정안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다루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2건의 그 법안이 좀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입법론 중심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그 명문화도 이제 좀 중요한 것인데,
그 행정법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그 우리 기존에 행정교과서에 있던 뭐 이렇게 법의 일반 원칙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58쪽의 입법론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일부 이제 그 학자 중에는 그 효율성, 그러니까 능률성 원칙을 좀 추가하자, 뭐 이런 주장을 우리 뭐 김중건 교수님이 그 위주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김 교수님께서는 이 효율성 원칙은 이 헌법 원칙이자 행정부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행정법상 일반 법 원칙하고 그 행정의 일반 원칙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효율성의 원칙은 그 행정의 일반 원칙이지 일반 법 원칙으로는 좀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은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그 이 개별 법률에서 뭐 그동안 이제 민법을 이렇게 준용하거나 또 개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뭐 국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있어 왔는데, 좀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도입된 규정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면서도 우리 행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관련해 가지고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7조 같은 경우가 법령과 자치법규에 적용되고 또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의 시행일과 그 계산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행정규칙과 관련해서는 발령된 행정규칙의 시행일을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규정이 행정규칙의 공포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근거로 이렇게 볼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등 개정 시 그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본법 14조 1항에서는 이 법령 불소급의 원칙, 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의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신법 원칙을 적용을 하고, 또 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신법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62쪽이 되겠는데요. 그 입법론에 보게 되면은 이 행정기본법이 이제 이 두 가지 그 원칙 입각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령의 적용 문제는 처분의 성질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령의 소급 적용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 행정기본법의 규정도 처분의 성질에 따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소급 적용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뭐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 부관 관련해 가지고는 17조에서 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뭐 대표적인 부관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김민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 부관을 너무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17조 1항이 좀 적절한 그런 입법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 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론 관련해 가지고는 이 철회 유보의 부관 인정에 종전보다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행정기본법 19조의 철회 사유로 제시되는 것들이 그대로 철회 유보의 사유로 이행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관 부과 규정이 아니라 법률이 철회 유보의 부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그 하나에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69와 70의 그런 뭐 사례를 좀 제시해놨는데 뭐 앞으로 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와 관련해 가지고 18조 19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정행위 직권 취소는 그동안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되어 와서나 그 행정실무에서 직권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의 직권 취소의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그 행정기본법이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 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법론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당이라는 이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량 행위에 있어서 그 해당 재량 처분이 가장 바람직 또는 한목적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념이고, 이 경우 해당 재량 처분은 가장 바람직한 재량 처분 아닌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처분이 되는데, 이러한 의미의 부당을 처분의 일반적 취소 사유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독일의 행정절차법 48조 1항과 같이 당사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형량을 면제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뢰 이익만을 부인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18조 1항 단서를 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 18조 1항 관련한 취소 기한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위법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직권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관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일을 발령받은 것이 아닌 한 직권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1987년의 행정절차법안은 아한 날로부터 1년, 또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나 현행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에 이러한 규정이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입법론상 행정기본법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서 이 재산상 불이익의 조정 또는 손실보상의 입법이 필요한 주장도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취소 또는 처리의 손실보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법한 처분의 철회와 관련해 가지고 철회 기간의 제한과 관련한 입법론을 소개하면은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위법 수익적 행정의 직권 취소와 같이 적법 수익적 행정 철회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행정기본법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19조 1항의 철회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철회권 유보 사실의 발생, 또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서 재산상 불이익의 조정 또는 손실보상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적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대해서도 이렇게 논의가 많은데, 일단 재량 처분의 경우에는 이 자동 처분으로 이제 발급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점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이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 독일 연방 행정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자동화된 행정 결정에 대해서 발령 행정청의 기명과 서명의 생략, 보의 사용 허용, 이유 제시 생략 가능, 청문회 생략 가능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그런 점을 이제 좀 해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 관련해 가지고 그 행정기본법 23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법론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73쪽이 되겠는데요. 그 행정기본법 23조 1항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본법은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시점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 기준인 위반 행위 종료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청에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미루다가 뭐 5년의 경과 직전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원래 실권의 법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계속범위에 해당하는 지속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의 병존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남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공통 기준 관련해 가지고 뭐 인허가 의제는 여러분들도 뭐 관심도 많고 아까 앞 세션에서도 조금 얘기됐는데 이 공통 기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협의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동의설하고 자문설이 좀 대립돼 있고 또 판례는 또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 현행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좀 동의설이 이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인허가 의제 규정 중에 기간 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협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또 동의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 어떤 협의 의견 규정하고는 좀 달리 좀 이렇게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요. 입법론 관련해 가지고 80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과의 이제 관계도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인허가 의제 같은 경우도 절차로 가게 되면은 조금 또 이 법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용적으로는 이제 절차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 기준하고 이 뭐 절차하고 조금 이렇게 좀 뭐 구분해 가지고 규정하는 게 좀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협의 성립을 확인하는 뭐 이런 절차 규정도 좀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제된 인허가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 여부를 이제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 관련해 가지고는 82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규율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실체법상 공법상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지 않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사항인데 뭐 그 부분도 조금은 지금 공백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 공법상 계약의 변경, 해지 또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추후에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4쪽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규정 같은 경우도 뭐 학자들 간에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많고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또 이렇게 자기 완결적 신고를 구별함으로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혼란이 좀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그 86쪽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자기 왕위 신고와 수리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그 88쪽에 입법론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본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좀 명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왕위 신고와 수리 요하는 신고는 법령 위반 분서가 법령 위반 단계에서 잘 구별하여 위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구별이 자기 왕위 신고와 수리 요하는 신고의 실체에 합치하여 하므로 이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을 개정해서 이 양자 신고의 위반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의 일반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논의도 많고 앞 세션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뭐 입법론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91쪽이 되겠는데요. 그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배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제3자 가운데 그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그리고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도 좀 하도록 하는 게 뭐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재판 청구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92쪽에도 이 법제처가 지금 이 신청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 신청 결과 통지 관련 행정쟁송 제기 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행정쟁송 제기에 대한 안내 규정 신설 그리고 이 신청 적용 제외 대상 보완 관련해 가지고는 입법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처분 재심사 제도의 도입 관련해 가지고도 뭐 학자들 간에 이제 상당히 좀 뭐 논란도 많고 이게 그 불가증력과 관련된 문제를 형해한다 이런 뭐 지적도 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뭐 이렇게 그 발제문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98쪽의 입법론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좀 제시를 했고요. 일단 입법론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제재 처분과 행정 강제에 대해서 재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게 평등 원칙 등에 비추어서 정당한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인 그런 그 견해도 제기돼 있고요. 그리고 처분의 재심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처분의 상대방만이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제3자가 또 이렇게 신청 배제가 되고 있는데 제3자를 포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각주 197에 있는데요. 이런 규정이 빠뜨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사정 변경 처분의 폐지 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신청인은 또 구제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기본법 31조 5항과 관련해 가지고 이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거박의 쟁송수단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그 행정기본 관련한 이제 12개 사안들에 대한 뭐 주요 내용과 뭐 여기에 대한 입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국회 발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뭐 특별히 뭐 본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규율하는 건 아니고 뭐 적시강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또 그 윤건영 의원이 제안한 법률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된 경우에는
뭐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그런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한 이제 이 성문화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일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늘 또 이제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행정법 어떤 뭐 행정법전의 어떤 제정까지는 또 많은 또 기간이 있고 오늘 홍정선 위원장께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다른 법률과의 어떤 관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참여와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뭐 행정법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들을 좀 입각해서 좀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좀 지속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미흡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께서 20분 하시겠다고 자꾸 약속을 꼭 하셨는데 역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1세션에서는 7분 했는데 7분 하면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분 정도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대학의 김맹용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제 개설된 지 33주년이 됐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우리 법연 동호회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하게 되고 제가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원우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 또는 우리 국가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법제연구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환 교수님은 뭐 이제 원로 교수가 되면 연구도 좀 조금 해야 되고 글도 이렇게 단문으로 짧게 쓰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쓰셔서 토론자들 좀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실 제가 행정기본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공청회를 할 때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이제 토론자로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정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법관을 위한 법이냐? 공무원을 위한 법이냐? 학문을 하기 위한 학자들의 법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법이냐?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일부 학자들이 이거 행정절차법 또는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 이 제정에 반대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변호사들도 보면요. 행정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과거에 이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국민들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처분의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광식 교수님께서 84년도에 행정법이 이제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70 몇 년도입니까? 우리 일본의 행정사건 소송법을 본따서 우리 행정소송법이 만들어졌는데 조문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84년도에 우리에 맞는 행정심판법, 뭐 행정소송법이 정비가 되고 그다음 2기는 저는 이제 행정절차법이라고 봅니다. 3기가 오늘 논의하는 행정기본법이에요. 그러면 4기는 저는 뭐를 보느냐? 통합법전화입니다. 행정법의 통합법전화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정선 교수님께서 행정기본법이라는 이 틀에서 행정법을 모두 통합한다는 것은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알력과 갈등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현대의 어떤 국가 운영 기능에 있어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능적 차별화를 두면서 통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법학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간에 모순된 점,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과 모순된 점들을 빨리 우리 행정법학자들이 논의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둘 것인지 두지 않을 것인지 둘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 많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잉입법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집행력도 없는 법 조문을 왜 두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럽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통합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저는 우리 법 체계 간의 조화, 그 불일치 부분들을 조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학자들이 자꾸 이상적인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 이상적인 법을 하면 세상이 재미없어집니다. 법관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우리 법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일정한 부분들은 법에 담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설과 판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법을 정확하게 구체적 사안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행정법에 있어서 기속행위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것을 왜 두느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통설적인 것들을 우리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너무 세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학자들이나 판례를 통해서 맡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행정법, 그 행정통합법전화를 다음 단계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들을 그 통합법전에 있어서 총칙적인 규정으로 하고 나머지 각 개별법들은 거기에 맞게끔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처분 영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배열을 시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또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했냐면 민법이나 형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행정법은 애들이 행정법이 뭐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 말이죠. 그런 법적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뭐라 할까요?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빨리 통합 법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행정법 영역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원고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대 담론을 역사 단계별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까지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천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철입니다. 먼저 개원 30주년 학술대회에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해주신 홍정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권익위 전 부원장님으로 계셨다가 또 우리 원우 그 원장님도 맡겨 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경식 원우 회장님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우리 지도 교수님 그 학술 대회에 따라다니다가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토 마이어의 경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이 행정법이 더욱 공고화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행정법전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원장님께서도 아마 중간 심의 과정에서 저희 쪽에 이제 연구진 쪽에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씀이 있었었고, 통합행정법전화 이 부분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법제연구원이 가져야 될 이슈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한 교수님께서는 이제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관련돼 있는 주제로 특히 내년도에 공법 학회 이제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쟁점과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이런 뭐 적시강제 그리고 입법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입법론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은 그런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아마 효율성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고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비례의 원칙에 포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례성 심사 중에 필요성의 원칙을 심사할 때 아마 이런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수단을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명중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과잉 금지의 원칙하고 과소보 금지의 원칙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독일에서는 아마 그 구별을 하고 있는 하빌리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과잉 금지의 원칙과 과소보의 금지의 원칙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행정법의 법원칙 중에 재량의 영역에 대한 행정의 자기구성의 원칙 다만 이 재량의 영역에 평등의 원칙에 포섭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정의 자기구성의 원칙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형벌과 관련해서는 보충성의 원칙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법 개정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적 처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행정기본법 20조에 자동적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법률로서 이제 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량과 관련돼서는 그러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입법 취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이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 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되었고 이런 장점으로는 행정 비용 전략이라든지 절차의 신속화, 그다음에 행정 작용의 중립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은 뭐 절차 권리의 약화라든지 특수성 반영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수익 신고 수립에 대한 자동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9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2쪽 이하의 아마 식약처에서 수입 신고 수립에 관한 자동화 규정이 입법화를 해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법제처는 일괄적으로 이런 자동적 처분과 관련해서 법률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발굴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상의 착공신고 규정이라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운임신고 규정 그다음에 선박 입항 출항에 관련된 출입신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설립신고와 더불어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규정에 자동적 처분을 도입해서 이 길로 넘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고기와 관련해서도 자동적 처분 규정을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대 효과 중에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이 수입 신고 같은 경우 1일이 걸리는데 이 자동 신고 수리를 하면 5분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장기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뭐 인허가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과 절차를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24조, 25조 이 사후 관리 이 절차 관련돼 있는 규정 안에 아마 기준과 절차의 구분을 필요가 있는 실익이 있느냐 저는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행정기본법 시행령 안에 그와 관련돼 있는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처분의 재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제 처분의 상대반만 규정되어 있다. 제3자도 포함될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처분의 재심사 규정은 좁게 해석해서 당사자가 한정해서 해석할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소원안발의 예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37조 5항에 이제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에
처분을 유지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밖에 쟁송수단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혜적이다라고 하는 비판, 다음에 그밖에 쟁송수단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포함되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전향적으로 이 재심사 부분은 판례와 해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 측면에서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합화 방안을 제가 지금 수시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10개 정도, 8개를 지금 파편화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기본법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좀 기준 같은 경우는 좀 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가는 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한기영 교수님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이제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울러서 제가 존경하는 송영선 그 위원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조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재환 교수님 같은 뭐 우리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행정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너무나 세세하게 이렇게 연구해 주셔서 우리 제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부산에서 어젯밤에 9시 반에 순천에서 부산 도착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수색에 내려서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뭐 정말 사실이 이제 옛날에 제가 지금 학교 간 지가 한 19년째 생활하게 있는데 사실은 세월이 너무 또 이게 참 이렇게 빨리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고 참 죄송합니다만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연구원에 오래 근무하지는 못했고 2년 한 10개월 근무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이게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연차나는 시간 빼고는 아마 매주 아마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또 뭐 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아마 부산까지 매주 다녔던 그런 얘기 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기억이 양교동 말씀이 걸어오니까 정말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조금은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도 또 가장 또 추억이 많이 남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연구원에 그치고 저는 이제 연구원에 그를 친정으로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지금 또 제가 살아가는 하나의 또 활력소가 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법학과에 있고 또 현재 교수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스컵등에서 보셨겠지만 국립 우리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15개 대학 선정에 예비 대학에 선정이 됐고요. 제가 또 교수의 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사실 어제도 이제 교수평의 등 회의하고 또 일정 부분 또 어떻게 보면 학교 사는 건 도구는 도와야 되고요. 또 제 성격이 또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해야 되고 사실 우리 부총장 도입하는 거 이제 부결시키고 사실 이제 대학 평의원에 소집해 놓고 왔습니다. 그 점 앞으로 또 국민대학 많이 도와주시고요. 아무튼간에 저는 오늘 온 거는 사실은 공부를 하는 기회를 삼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법제 우리 법연 동호회 사실은 제가 오늘 데뷔한 날입니다. 참 온다 하는 게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주 못 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산이고 또 직장은 순천이고 또 농장은 경주다 보니까 요즘 동서로 매주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매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하여튼간에 그 점 좀 깊이 좀 헤아려 주시고요. 저는 이제 앞에 우리 김재환 교수님께서 깊이 또 참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우리 김영영 교수님 또 우리 김용찬 박사님께서 또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한두 가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가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어떡하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우리 홍영선 교수님 계시지만 아무튼에 우리 행정법의 발전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김순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특히 이제 대단히 앞선 또 나가는 또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시작이 반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할 일이 더 많은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학술 대회는 행정법의 기본법의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본다는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저는 이제 뭐 다른 또 우리 앞에 배우선 박사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행정기본법의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 특히 이제 행정 제 36조에 이의 신청 그리고 37조에 재심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과 또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관점에서 고정과 관련해서 행정 심판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김장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행정기본법 제 36조에서 이의 신청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이의 신청 결과 통지에 있어서 처분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해서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제 홍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용어이든 또는 그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제처에서 개정안도 근데 결과 이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은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개정안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용어상에 또는 집을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 포섭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우리 홍영수 교수님께서는 일반 행정법, 그다음에 개별 행정법, 또 행정쟁서법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만 현재 모습도 보면 용어는 행정기본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러면은 나누어서 행정기본법이라고 그냥 보면은 행정법 전체에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행정작용법, 일반법 내지 행정작용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는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명칭이 하는 것하고 이렇게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고요. 이제 과정이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 이른바 행정기본법을 지향한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 포함시켜야 할 또는 그래서 앞으로 논의 과정은 있겠지만 그런 고려 대상들이 이제 위원장께서 쭉 이렇게 법들을 마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학계에서나 또 실무자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논의해야 될 방향 같은데요. 저는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의 신청이나 또 행정심판이나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는 행정쟁송 또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소관 부처도 다르고 또 그것은 또 원칙적으로 또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아마 행정심판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행정심판의 경우에서는 결국은 또 처분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른바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유사성점 띄고 있지만 이 신청과 행정심판의 그런 또 유사점이라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종국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론 한계성은 있겠지만 행정심판에 관한 그런 또 일정 부분 최소한대로 기본적인 내용들도 아울러서 이렇게 행정기본법에 늘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앞에 현실적으로는 소관부처가 다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러면서 행정소송법도 결국에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이렇게 일정 부분 현재는 이제 쟁송법이라는 틀 속에서 논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안하면서 또 아마 이것은 질문하기보다도 아마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틀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될 텐데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한 4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념 학술 대회라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이게 발제 시간을 더 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답변은 최대한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현 교수님께서는 이 다른 법들과의 어떤 관계, 뭐 지금 현재는 뭐 다 중복돼 있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우려,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원칙의 정립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예, 그리고 그 110쪽에 보면은 이 당사자 정의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말고도 또 뭐 법령 등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논란도 있는 것 같고, 또 가증금 같은 경우도 뭐 말씀하신 대로 가증금도 이제 처분에 해당되는데 이걸 이 일반 처분하고 이게 동열의 자리매김한 게 이게 맞는가? 그런 논란은 입법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거 돼 가지고는 좀 뭐 이렇게 학계에서도 좀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김종천 박사님 그 질문 중에 그 이제 효율성 원칙은 뭐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 뭐 그런 이제 뭐 주장을 좀 소개한 건데 이거 비례 원칙으로 포섭하는 거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보충성 원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행정의 뭐 일반 법 원칙하고 그러니까 일반 법 원칙하고 행정의 일반 원칙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보충성의 원칙은 그 행정의 일반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뭐 신설할 어떤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도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그 71쪽에 나와 있지만 우리 홍정성 위원장님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교과서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또 과학 기술의 이게 또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정의 없이 이제 이게 좀 원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12조 그 질문 중에 그 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 신고 수립의 자동화를 그게 이제 그 자동 처분의 사례를 좀 소개했는데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좀 이게 사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요 규정은 이 자동적 처분에 관한 것은 아니고 우리 규정에 의하면 그 행정기본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그 행정의 자동 결정에는 좀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법의 그 20조의 2를 그 수입 신고 수리의 자동화를 이 자동적 처분의 사례로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 공통 기준 관련해 가지고 뭐 기준과 절차 뭐 구별할 실익이 없지 않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기본법은 이제 뭐 실체법 위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타이틀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뭐 한다면은 기준과 절차로 이렇게 뭐 협의 절차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절차에 관한 거지 어떤 실체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중에는 또 실체에 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처분의 재심사 관련한 뭐 그 상대방 포함하는 거, 그리고 이 처분 유지 결과에 대한 이제 그 불복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요거는 뭐 좀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 발제문 98쪽과 99쪽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경 교수님은 이제 주로 이제 행정 심판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 발제를 좀 보완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통합법전 이야기가 나왔고 행정 부분에서의 통합법전이 향후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뭐 법제연구에서도 이 통합법전의 개념이랄까 형식, 내용,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오늘 발제해 주신 김재환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김명룡 교수님, 김종천 박사님, 한기영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해주신 이순태 연구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휴식하고 이제 종합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으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휴식 시간을 좀 짧게 갖고 4시 50분에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